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의 벌거벗을 용기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부제 인생 후 전환점에 가져야 할 한 가지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바로 직장인으로 또는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 중에서 앞으로 은퇴를 앞둔 분들이 모든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5가지 요소인 성찰, 관계, 자산, 일, 건강을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 5개의 요소를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을 저자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소개하는 에세이 형식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하면 경제학 박사,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은퇴구조와 고령사회, 노후자산관리, 노후일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서로는 인구구조가 투자 지도를 바꾼다. 폭발하는 글로벌 중산층을 투자의 지도를 바꾼다. 1인 1기라는 이런 다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은 1장 성찰에서는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2장 관계에서는 당신 말이 옳소, 3장 자산에서는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4장 업에서는 은퇴를 만나면 은퇴를 죽인다. 5장 건강에서는 몸 관리도 자산 관리처럼이고, 이 책은 2019년에 흐름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먼저 1장 성찰에서는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저자는 성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성찰이라는 것은 정신적 사치품이 아니라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편이자 행복을 걸러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우리 인간이 성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삶의 불완전함을 메우기 위해서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신만의 편협된 사고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을 없애고 폭주의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성찰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선의 인생관을 가질 것이냐 점의 인생관을 가질 것이냐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 책에서 의미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선으로 그림을 그려서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그런,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어떤 놀이를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으로 끊어지지 않고 도화지를 전체 내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선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 가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불가역적인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선으로 바라보느냐 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선이라는 것은 과거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모든 것을 연결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항상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회고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그 점만 최선을 다하면 되고, 또 점은 어디든지 점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도약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선의 인생관과 점의 인생관을 살펴보면, 선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지금 살아가는 것도 과거의 나의 어떤 원인과 그런 결과를 이어졌다, 이렇게 하는 약간 수구적인 어떤 회고적인 관점이라면, 점이라는 것은 점에 있는 것은 점은 여러 사건의 집합이며 내 인생에서 수십만 건 일어났던 어떤 점들이 하나의 어떤 사건이 돼서 내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도약의 어떤 발판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선의 인생관에서는 미래가 과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퇴직자들, 은퇴자들이 대부분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일을 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자신의 어떤 경험에만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의 인생관은 현재의 점에 집중함으로써 나하고 내가 전적 경험하지 않았던, 아니면 새로운 길로 과감히 뛰어드는 이런 어떤 도약의 발전적 인생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손의 인생관은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라떼는 어땠다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회고하는 거라면, 점의 인생관은 의미있게 연결된 점이 현재의 삶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점의 인생관을
예, 강조했던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대 대학 졸업실에서 인생은 점들의 연결이다 이런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인들한 인생의 점들이 의미있게 연결되는 것이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쭉 살아왔던 이런 것들이 지금의 애플을 만들었던 자신의 삶을 만들었던 걸 강조하죠. 그리고 선의 인생관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점의 인생 안에서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 내가 충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내가 도약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을 할 것인지는 본인의 어떤 그 마음이지만 저는 요즘 같은 어떤 그 100세 장수 시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새로운 사회를 할 때는 선의 인생관보다는 점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자는 이제 우리가 인생 100세 시대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단계를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과거 우리가 그 힌두교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시리바라는 인생 4단계를 이미 이렇게 나눴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나눌 때 크게 이렇게 100세 시대할 때 25세, 50세, 75세, 100세로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인생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는 이런 그 노년학 관점에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힌두교에서는 아시리마라는 인생 4단계를 하는데 간단히 보시면 우리가 1단계는 학생기로서 우리가 이제 부모 밑에서 사회를 나갈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준비하는 단계로 봤고 26세에서 50세까지는 가장의 단계로서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직업에서 수행하는 역할 단계로 봤고 그 다음에 51세에서 75세는 은퇴하는 단계로 봤고 이때는 사회에서 물러나서 후배들이나 사회에 조언하는 조언자 역할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완전하게 이제 속세에서 물러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아성찰을 하는 단계로 우리가 산화사 단계라고 세속적 영광을 차단하고 미래를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을 준비하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는데 정말 그 힌두교도들의 어떤 지금의 어떤 100세 시대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어떤 그 해안에 상당히 어떤 깊은 어떤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성찰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그 행복학자,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동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재적 활동과 외재적 활동인데 보통 내재적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타인과 연결한다든지 자신의 유능감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자율성을 높인다든지 어떤 사회적 참여하는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경험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면 외재적 활동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소비를 하는 거라든지 지위가 올라간다든지 소득을 올린다든지 명예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외재적 활동인데 기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속성을 가진 활동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행복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기본 대표적인 내재적 활동을 높이는 것이 아마 여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나 가족, 어릴 때 수학여행을 갔었던 아니면 배우자하고 신혼여행을 가셨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몇십 년이 지나도 추억에 남고 그걸 회고하면서 행복을 느끼지만 내가 어떤 그 5년 전에 명품을 샀던 것을 5년 후에도 계속해서 그 명품을 내가 보면서 행복도를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복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재적 활동보다는 외재적 활동을 점점 외재적 활동보다는 내재적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을 노골적으로 추구할수록 행복은 멀어진다.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자연스럽게 체득된 어떤 경험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 칼로리표라는 것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재미도 높고 의미도 높은 것이 아무래도 행복도가 높겠죠. 그런 활동들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여행이라든지 데이트라든지 운동,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행복도를 높이는 활동이 되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뭐 TV 시청이나 게임이나 컴퓨터 이렇게 혼자 하거나 아니면은 소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의미도 낮고 행복도도 낮추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여행을 못 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의미 있고 경험을 가지는 행복을 높이는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노인 자살률이 뭐 OECD 평균의 약 4배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10만 명당 연령별 자살자 수를 보면은 우리가 젊은 층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0대는 약 37명, 이게 70대는 63명, 80대 이상은 84명으로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티는 힘이다. 그래서 이제 버티는 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빠떼르 아저씨라고 우리가 그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빠떼르를 이기면서 금메달을 땄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떼르라는 것이 결국 레슬링에서 뭔가 어떤 잘못을 받았을 때 이렇게 벌칙을 받는 건데 실적으로 인생에서 빠떼르를 받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구나 빠떼르를 받는데 결국은 그 빠떼르를 견디는 힘이 결국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야. 특히 인생 후반전에 갈수록 빠떼르를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것도 이런 어떤 견디는 힘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부족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의 온천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나만의 온천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애완동물이나 취미라든지 뭔가 자기가 의지할 만한 어떤 온천을 가지면 어떤 고동력을 버티는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폭우를 예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나만의 어떤 그 온천을 만드는데 우리가 은퇴 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이비 부머가 만들어야 될 신노년 문화에 대해서 5가지를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베이비 부머는 우리가 이제 짧게는 1955년에서 63년까지도 있지만 크게 보면은 베이비 부머가 이제 1974년까지 약 160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그 전체 인구의 약 30% 이상 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15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전부 고령사회로 이동하기 때문에 고령세대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으로 이제 고령층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자는 베이비 부머 만들어야 될 신노년 문화 5가지를 제안하죠. 첫 번째는 평생교육.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100세 시대에 나의 어떤 인적 자산 가치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 자신만을 돌보던 삶에서 이제 사회로 돌려서 이제 봉사활동이나 이런 NPO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예절. 나이가 들더라도 젊은 세대를 예우하고 예절을 지키는 그래서 폭주노임을 쓰지 않은 예절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세대통합적 사고로 해서 세대 간 어떤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5번째는 대의에 입각하는 올바른 결정. 우리가 아무래도 50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전체 인구의 반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유권자가 아닌 젊은 어린 세대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권리까지 그 사람들의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올바른 결정을 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당신말이 옳다는 이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제 관계는 인생의 전환점을 유연하게 넘기 위해서는 관계망이란 비행기를 연착륙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호위대 모델로 보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1차 네트워크인 가족, 친한 친구가 있고 2차 네트워크인 동창, 이웃, 지인 등이 있고 3차 네트워크인 직장 동료 등 공적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이 3차 네트워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2차 네트워크가 없어지고 1차 네트워크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우측에 있는 것처럼 관계망을 다양할 필요가 있다. 종교 모임이라든지 이웃 모임, 또한 취미 모임,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서 나의 어떤 관계망이 호의대 모델은 줄어들지만 관계망의 다양함을 통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연착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핵심 관계인 부부 관계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4대 관계망을 구축하라. 먼저 부부, 자녀, 친구, 사회의 4대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원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의 중요성에서도 우리가 원칙인데 먼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의 도쿄의 노아 연구소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이렇게 관찰한 보고서를 보면은 노인 중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과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 그 다음에 운동도 안 하면서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 세 그룹의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지만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 굉장히 건강하면서 만족도가 높더라. 그만큼 관계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지만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면서 그 다음에 만족도가 높고 운동도 하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건 가장 만족도가 높고 우리가 사회활동 행복도도 떨어지더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괴테가 이런 말을 했죠. 천국에 혼자 살려는 것보다 큰 행복을 없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관계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경험을 공유해야 되며 나 혼자가 아닌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완성된다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의 관계 키우는 법에서는 따로또 같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영역은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관심,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그리고 먼저 내가 연락하고 또 이렇게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3장에서는 자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산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사는 법으로서 결국은 자산관리 과정이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산관리 과정도 저자는 우리가 저축을 해서 그 자산을 모아서 나중에 노인 필요한 때 인출해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상속하는 이런 생로병사 과정과 비슷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보는 세 가지 관점, 나이가 들어도 이제 저금리 시대에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장기 프레임이라는 건 절대 우리가 투자 기간이 길면 리스크가 줄어들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내려는 그런 단기적인 사고를 벌이게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그다음에 항상 소득 프레임을 가져라.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캐시플로우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당소득이라든지 안정적 이자소득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자기의 나이나 자기의 소득 여러 가지 인생의 관점에서 생애설계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설계하라는 프레임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자는 또 이제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노년에 자신의 어떤 노후 준비를 캐시플로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직장인들 보면은 55세나 60세 때 이렇게 높은 소득을 받다가 급격히 소득적으로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은퇴크를 가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적정 생활비를 정해놓고 내가 국민연금에서 몇 프로를 받을 건지 퇴직연금에서 몇 프로를 받을 건지 개인연금에서 몇 프로를 받을 건지 그리고 또 주택연금을 활용할 건지 내가 근로나 사업소득으로 몇 프로를 받을 건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자신만의 어떤 캐시플로우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은퇴 전에 해야 될 중요한 어떤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생 월급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연금 관리를 망치는 5가지 습관으로서 저자는 연금을 중도에 찾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단기 자산만으로 운영하지 말 것. 그리고
주로 국내 자산만으로 운영하지 말고 해외 펀드, 해외 자산도 같이 혼합해서 운영하라. 그리고 이렇게 한번 넣어놓으면 계속해서 그대로 가는데 자산 리밸런싱을 충분히 해라. 그리고 연금을 절대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마라. 그래서 연금 관리를 망치는 5가지 습관도 우리가 뻔한 내용이지만 잘 지켜야 될 원칙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은퇴에 대한 사람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은퇴에 대한 착각은 우리가 퇴직과 은퇴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퇴직과 은퇴는 다르다. 퇴직은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는 거지만 은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퇴직하면서 우리는 은퇴할 수 없다. 실제 모든 직장인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평균 대기업 직장인들이 53세에 퇴직하지만 72세까지 일한다는 이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80이나 85세까지 정도까지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야 되고 또한 나는 은퇴 준비를 안 해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예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결국 은퇴라는 것은 우리가 끝이 아니라 가에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은퇴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은퇴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2018년 50대, 60대 1,800명 퇴직 후 재취업 현황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약 4분의 3 정도 직장인들이 퇴직을 하는 게 비자발적 퇴직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퇴직 연령을 보니까 54세 평균이 되고 재취업을 하는 루트를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인적 네트워크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고 세 번째는 공공기관 취업 상담하는데 실제로 재취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또 재취업을 해서 소득이나 모든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준비해야 된다고 저자는 권유하면서 재취업 성공 5개명을 또 제안합니다. 재취업 준비는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해라.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적 네트워크, 결국 앞에서도 본 것처럼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본인만의 어떤 일자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 그리고 퇴직 전 재정 소방 훈련을 통해서 본인이 혹시 내가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우리가 소방 훈련처럼 한번 준비해보고 근로소득 감소를 금융소득으로 교환을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업 포트폴리오를 갖기 위해서 은퇴 전에는 내가 급여를 받는 노동 하나만 있었다면 은퇴 후에는 이렇게 창업 창직을 한다든지 또 급여 노동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또 가사일도 하면서 새로운 어떤 평생 교육을 받는 이렇게 업의 어떤 일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함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서 여러 가지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건강 부분입니다. 건강은 몸관리도 자산관리처럼 꾸준히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도쿄 건강장수연구센터에서 연구소에서 60세 이상 남녀 건강 라이프를 연구한 걸 보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75세 이전에 건강이 악화되거나 또는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10명 중 2명 정도 되는 19%가 됩니다. 그리고 75세가 넘어가면 이 비율이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렇게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매우 건강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 11%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는 75세 미만일 때는 건강 악화되는 확률이 남성보다 적습니다. 11%인데 여성 같은 경우는 75세가 넘어가면 매우 건강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 이 이유는 뭐냐?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여성들은 한마디로 가늘고 길게 살고 남성은 굵고 짧게 산다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5세 이후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75세 이전에 건강관리를 꾸준히 자산관리처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저자가 강조하는 게 부부 수명을 늘려라 하는데 우리가 60세 동갑 부부의 기대 수명을 보면은 남편은 약 22년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예측이 되고 부인은 최대 27년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평균을 보고 있는데 부부 전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을 보면 30년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부 같은 경우에 남편과 부인 같이 생존할 때 그 다음에 또 부부 혼자 남았을 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수명을 고려한 노후설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부부 수명을 기준으로 생애설계 기준으로 해라. 과거보다 내가 내 삶만 생각하지 말고 내 평균 수명을 생각하지 말고 부부 전체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서
기간 늘리라는 거죠. 그리고 부인 혼자 또는 남편 혼자 남아있어 후보 있을 10년을 대비하고 부부가 함께 건강한 10년을 충분히 건강할 때 즐기고 같이 삶을 여유를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성별 암 발병률 현황을 보니까 시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에 35세에서 64세는 10만 명당 484명이었는데 우리가 65세 이상이 되면서 이렇게 2배 이상 뻥충 뛰고,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417명이었는데 약 2200명. 그래서 시적으로 65세 이상 암 발병률이 남성이 젊을 때보다 여성보다 약한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나 이런 것들을 건강관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우리가 최고의 고약이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본인의 남은 시간을 건강관리에 적극 투자해서 행복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저자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제 몸 관리도 자산 관리처럼 또 연대 근육을 키우자. 우리가 결국은 앞에서도 우리가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죠. 천국이 혼자 가는 것처럼 큰 형벌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가족 간의 이렇게 끈끈한 연대, 그리고 내가 어떤 동아리라든지 어떤 취미 모임의 작은 커뮤니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전문가 모임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의 연대를 잘 키워서 이 연대를 통해서 몸의 근육이 부족하면 몸이 아프지만 연대의 근육이 없으면 마음이 아프면서 현대사회에서 힘들어지고 나이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또 고동력이죠. 그래서 이 고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연대의 근육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젠가는 우리가 은퇴라는 걸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저자가 강조했던 5가지 우리가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성찰, 관계, 자산일, 건강, 이 5가지의 어떤 요소를 키울 수 있는 책자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벌거벗을 용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